저기요, 여긴 의료진만 출입할 수 있는 구역입니?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낮은 음성으로 시작된 경고가 금세 날카롭게 치솟았다. 회색 유니폼을 입은 중년 남성이 곧장 달려오더니 누군가를 막아서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의 옆엔 얼핏 봐도 그와 비슷한 복장을 한 다른 직원들이 머뭇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 죄송합니. 저는 그냥 식사를 배달하러 왔습니다. 73세라기엔 곱게 빗은 머리카락과 깔끔한 모양새를 갖춘 박영식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회색 유니폼 사내는 그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의 눈은 박영식이 들고 있는 병원 식단 트레이 몇 개를 흘끗 보다가 다시 위아래로 상대를 훑어본다. 그쪽 주방 계약 직원 아니에요? 그리고 곁에 있는 애는 누구죠? 여긴 환자 보호자도 못 들어오는 구역이라고요. 박영식의 뒤에 서 있던 손녀로 보이는 여학생,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조용히 대답한다. 안녕하세요. 전 그냥 할아버지 도와드리러 잠깐 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무거운 트레이를 드시기 힘들까봐. 그 순간 회색 유니폼 남성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주방에서 보조로 쓰는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누가 함부로 여기까지 들어오래요? 게다가 어린 학생이면 더더욱 들어올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맞아, 여기 약품 보관실 통로 아니야? 어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죄송합니. 박영식은 허리를 살짝 굽히며 사과했다. 간호사님들이 병동 여기저기에 식사를 나누다 보니 이곳 통로를 통해 가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해서. 방금 막 식사를 다 돌리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습. 별도의 출입 허가가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회색 유니폼 남성은 여전히 인상을 쓴 채 일단 한 발 물러섰다 이봐요. 이런 구역은 민감한 장비와 약품이 많은 곳입니. 그리고 이 병원은 대구에서도 손꼽히는 대학병원이란 말입니. 주방 계약직 직원이 쉽게 드나들 곳이 아니에요. 그제야 간호사 유정화가 바삐 달려왔다. 저기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저분께 통로를 지나가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막상 제가 급하게 호출돼서 다른 층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그러나 회색 유니폼 남성은 더 듣기 싫다는 듯 손을 휙 내젓는다. 규정은 규정입니. 아무리 급해도 지켜야죠. 위생도 문제고 보안도 문제고. 이런 상황에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다고요. 환자 기록이며 약품이며. 아무리 식당 직원이라도 보호자 동반으로 들어올 이유는 없죠. 그러자 손녀가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우리가 잘못 들어왔군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괜히 제가. 아니란다, 서연아. 박영식은 손녀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 혹시 병원 규정에 어긋났다면 책임지겠습. 음식 배달을 마쳤으니 곧장 나가겠습니다. 회색 유니폼 남성은 여전히 날선 태도로 말했다. 빨리 나가십시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그 순간 복도 한 구석에 있던 인턴 의사 하나가 쯧하고 혀를 찼다. 이런 데까지 들어올 사람들도 있구나. 수준 참. 그제야 손녀 서연이 조그맣게 속삭였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빨리 가요.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쏟아졌다. 짜증 섞인 목소리, 비난 가득한 눈빛, 모든 것이 여긴 당신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영식은 얼굴에 부끄러움이나 분노보다 차분함과 어딘지 모를 노련함이 배어 있었다. 그 나이에서 풍기는 지친 기색도 거의 없었다. 아직 등을 곧게 편 자세로 그는 손녀와 함께 조용히 뒤돌아섰다. 다음부턴 조심하시기 바랍니.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아예 주방 계약 해지까지 검토될 수도 있어요. 매서운 말이 등에 꽂혔지만 박영식은 아무 말 없이 사뿐히 걸음을 옮겼다. 손녀는 그의 뒤를 따르면서도 연신 고개를 숙인 채였다. 복대는 한동안 경멸 섞인 수군거림이 맴돌았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괜히 와서.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듯 입술을 앙다물고 있었다. 왠지 그 얼어붙은 분위기가 계속 맴도는 듯했다. 식당 조리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주방에서 일하는 다른 이들은 바빠 보이면서도 안도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아이고, 애써서 식사 배달 다 했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박 선생님. 조리사 김아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곳 주방에서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박영식이 종종 박 선생님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 단지 그의 태도가 늘 차분하고 지적인 느낌을 주어서 붙여진 우스갯소리였다 하지만 정식으로는 그저 계약직 배식 담당일 뿐 의료진과 동등하게 대우받는 일은 전혀 없었다. 네, 식사는 잘 배달했으. 박영식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환자분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규정을 몰라서 곤란해질 뻔했네. 김하영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또 뭐라 한 건가 봐요. 저쪽 보안 담당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병동복도에서 어르신한테 뭐라고 하던데요. 괜찮아. 그냥 규정이 있으니 우리가 지키면 되겠지. 그가 무심히 웃으며 대화를 마치자 서연은 여전히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할아버지, 그래도 너무 속상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저희를 무시하는 말투가. 사람마다 사정이 있을 거야. 박영식은 서연에게 다정하게 웃어 보였다. 그리고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단다. 병원이라는 곳이 워낙 까다로운 환경이니까. 그때 옆 테이블에서 다른 조리원 몇 명이 속닥거렸다. 이번에 약 부족이 심각하다던데 환자들은 어쩌면 좋아. 저렇게 보안만 빡세게 하고. 글쎄 말이에요. 한 달째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더니 응급실에 필요한 필수 약품들도 부족하다나 봐요. 서연의 귀도 그 얘기에 쏠렸다. 할아버지, 약이 그렇게 부족하면 어떡하지요? 의사나 약사분들께서 잘 해결하시겠지. 우리로서는 너무 깊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잖아. 자, 서연아, 이제 집에 가자. 너도 내일 학교 가야 하잖니? 다음 날 아침 병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서연은 식판 정리를 도우며 이것저것 배웠다. 이건 환자식, 이건 일반식. 아,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냄새가 좀 특이한데요? 한약재를 조금 넣어서 끓인 죽이야.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거란다. 오, 음식도 약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지. 식품에 궁합을 잘 맞추면 꼭 약처럼 쓸 수도 있어. 서연이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할아버지는 뭔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요리책이라도 내시면 멋지겠네요. 그 말에 박영식은 빙그레 웃으며 그런 것까진 아니란다 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주방 한편에 있던 조리장 장태식이 무심코 대화에 끼어들었다. 아이고, 박 선생님이야 뭐 다방면으로 아시는 게 많으시죠. 예전에도 우리 주방에 들어온 감초며 환기 같은 식재료들에 대해 전문가처럼 설명해 주셨거든. 영양사들이 놀랐잖아요. 아유, 그저 취미로 알 뿐입니. 박영식은 손사래를 쳤다. 사실 예전에 제 친구가 약사였는데 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게 도움이 됐어요. 서연은 정말요? 하고 눈을 반짝였지만 더 묻지는 못했다. 마침 점심시간 배식 준비로 모두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갑작스럽게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다. 주방에 배식 시간 좀 조정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응급실이 너무 바빠서 환자분이 한꺼번에 몰렸어요. 일부 환자식, 특히 미음 같은 걸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 받던 김하영이 곧바로 외쳤다. 미음 추가로 15인분. 빨리 부탁드립니다. 조리장과 조리원들이 정신없이 움직였다. 그래, 쌀은 얼마나 더 씻어야 하나? 곡물 베이스 국물도 조금 더 우려야겠는데? 박영식 또한 분주하게 손을 움직였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다른 층에서였다. 여기도 환자식이 좀 더 필요해서요. 그리고 담당 약사가 부탁하는 게 있는데 혹시 식품 중에 저알레르기성 단백질 함유된 재료로 만들 수 있냐고요. 아픈 아이들이 먹을 건데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주방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다. 그게 쉽게 될까? 알레르기가 없는 단백질 공급원을 찾는 게 쉽지 않은데. 마침 전화 내용을 옆에서 듣던 박영식이 나직이 말했다. 콩 제품이나 계란 흰자 등 알레르기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재료가 있어요. 하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어떤 알레르기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맞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담당 약사님이 분주하셔서 구체적으로 안내할 시간이 없다고. 어쩌지요? 그럼 여러 재료를 조금씩 테스트해서 제공해야겠네요. 먼저 담당 간호사와 상의해야 할 것 같고요. 전화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죠. 빨리 준비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서 김아영이 박영식을 슬쩍 쳐다봤다. 박 선생님, 알레르기 식단 같은 것도 잘 아시는 듯해요. 아니요,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고. 박영식이 멋쩍게 웃었다. 하하, 그냥 간단히 배웠던 걸 떠올린 거예요. 배웠다니?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옛날에. 친구 따라다니면서 약국 일도 조금 도왔거든요. 그때 뭐 좀 주워들은 게 있어서요. 조리장 장태식이 놀란 눈으로 묻는다. 약국에서 일도 하셨다고요? 자격증도 없으신데 그냥 보조로만 도우셨나 보네. 예, 뭐 그런 식으로 잠깐 큰일은 못했어요. 박영식은 다시 한번 슬쩍 웃으며 대답을 흐렸다. 며칠이 지나 병원 내 일부 진료과에서 심각하게 약품 부족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밖에는 신종 질환이 돌면서 전국적으로 몇몇 항생제와 수액제가 품절 상태였고 수입 의약품도 제때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특히 응급실에서 꼭 필요한 특수 해열제와 수액용 전해질 조합제의 공급이 어려워 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병원 측은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야? 대구 시내 다른 병원에도 지금 재고가 없다더라. 우리 병동 환자 중에 고열이 심각한 분이 있는데 대체 약이 없으면 곤란한데.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불안이 점점 커졌다. 병원 측도 긴급 대책을 논의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수급이 막힌 이상 일개 병원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응급실에서 다급한 호소가 들려왔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분이 있는데 아직 필요한 약품이 도착을 안 했다고요. 약국에서는 대체 약품으로 뭐라도 구해보라고 하는데 재고가 없답니다. 그 소식은 식당 주방에도 전해졌다. 의료진 모두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으니 조그만 문제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런데 우연히 점심 배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박영식은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는 인턴 의사와 간호사들의 대화를 흘려듣게 되었다. 대체 약품도 없다면 조제실에서 뭔가 만들어낼 순 없는 건가? 요즘 병원에서 자체 조제하는 일이 드물잖아. 게다가 우리 병원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 옛날에는 약사들이 필요한 조합약을 직접 만들곤 했다는데 요즘은 규제가 많고 또 그런 전문성을 갖춘 분이 거의 안 계시지. 예전엔 제제실 앤 컴파운딩 파머시를 운용하던 병원들이 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전문 약사가 있어도 다들 완제품을 쓰니까. 한 간호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럼 환자를 어쩌라고. 이 상태로 몇 시간만 지나도 위험할 수 있는데.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박영식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주방으로 돌아갔다. 이미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사흘 뒤 문제의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밤낮으로 비상대기를 했고 담당 교수들도 몇 번이고 제약사와 접촉했지만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결국 병원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다. 원장, 주치의, 약국장, 간호부장 등이 모여 허둥대며 각종 수단을 논의했다. 아직은 해열제 대체가 일부 가능하긴 하나 전해질 수액 조합제가 문제임니 환자 상태에 맞춘 정확한 비율을 맞춰야 하고 병원 내에서 조제한다고 해도 자격 있는 약사가 있어야 합니다. 약국장님, 우리 병원에 혹시 예전에 제재 경험이 있는 분이 있나요? 약국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있긴 한데 요즘은 제재실을 운영 안 해서 기능이 사실상 사라졌습. 오래전엔 제 선배들이 가루약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약국 환경이 전부 자동화됐거든요. 그럼 다른 병원에서 응급처치용으로 약사를 빌려오는 건 어떻습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품절 사태라서 다들 인력도 부족해요. 섣불리 요청해도 받아들여 줄 곳이 없을 겁니다. 머리를 싸매던 원장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대로라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 다른 방도가 전혀 없는 건가요? 모두가 침묵했다. 규제와 현실의 벽 앞에서 아무도 쉽사리 대안을 말하지 못했다. 그 시각 주방에서는 조용히 요리 준비가 한창이었다. 그런데 직원 휴게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살금살금 들어온다. 바로 응급실 간호사 유정화였다. 박 선생님, 잠깐만 실례하겠습.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예, 뭔가요?
박영식은 깜짝 놀라면서도 온화하게 미소를 지었다, 사실. 제가 저번에 박 선생님이 약에 대해 좀 아시는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감촌이 황긴이 말씀하시는 거나 식품 알레르기 대처법 같은 거요. 혹시 과거에 약사 일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냥 좀 옆에서 도왔던 정도지. 약사라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어쩌다 몇 가지 공부는 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아무 자격도 없고요. 그렇군요. 사실 우리 병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환자분이 특정 조합에 전해질 수액이 필요하신데 약이 없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거든요. 내부 규정상 우리끼리 함부로 조제할 수 없고 담당 약사님들은 자동화에 익숙해서 손으로 제재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시대요. 박영식은 그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예전에 직접 제재나 조합약을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공식 경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응급 프로토콜을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해서요. 지금은 규정으로 막혀 있어도 환자 생명이 달린 상황이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전 정식 약사도 아닌데. 유정화는 답답하다는 듯 두 손을 꽉 쥐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병원 회의에서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없고 위에서 반대가 심할 테니까요. 하지만 혹시라도 긴급 대체 조제가 허용된다면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해요. 그건 의료진이나 원장님께서 결정하실 문제 같네요. 박영식은 고개를 떨궜다. 저 역시 허가 없이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알아요, 그냥 혹시라도. 그때 휴게실 문이 다시 열리며 조리장 장태식이 들어왔다. 유 간호사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유정화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 그냥 잠깐 이야기 좀. 제가 먼저 가볼게요. 그녀가 서둘러 사라진 뒤 장태식은 박영식을 힐끔 보았다. 약이 부족해서 다들 난리라는데 설마 무슨 얘기를 나눈 건가요? 별거 아닙니. 그냥 병원이 힘들어 보이니 뭐 도울 수 있는지 물어본 거죠. 장태식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뜻밖의 제안이 올라왔다. 중환자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병원 자체적으로 응급조합약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곧바로 반대가 나왔다. 말도 안 됩니? 우리가 그런 설비나 인력이 없어요. 그때 의외로 약국장 스스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오래전엔 계량 과립이나 주사액 조합을 직접 했던 병원도 있었음. 다만 현재는 법적 절차나 경험이 필요한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원장이 고개를 들었다. 누가 실제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나요? 약국장은 소리 없이 고민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어제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한 간호사에게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 우리 병원 식당에서 일하는 분 중에 예전에 약국을 운영했다라는 분이 계시다고. 식당 직원이요? 회의실 안 곳곳에서 비웃음이 터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설마 정말로 정식 자격증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 그러나 환자를 살릴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시도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원장은 고심 끝에 한숨을 내쉬었다.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식 허가는 힘들겠지만 응급 프로토콜에 따른 긴급 조합 가능성을 법률 자문과 상의해 보죠. 그날 오후 병원 측은 박영식을 긴급히 불렀다. 원장과 약국장, 그리고 간호부장 등이 모여 있는 사무실 풍경은 살벌하게 진지했다. 회색 유니폼을 입은 보안 담당 직원도 한쪽에 서 있었는데 바로 며칠 전 그를 무단 출입이라며 몰아세웠던 인물이었다. 그 또한 이 상황에 불려와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박영식 씨 맞으시죠? 원장이 물었다. 주방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 여전히 공손한 태도로 서 있는 박영식을 보며 모두는 다소곳하고 나이 많은 급식 배달원 이상으로 그를 보지 않는 듯했다. 직접 여쭤보겠습. 혹시 이전에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계셨습니까?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보안 담당 직원은 한쪽에서 실소하는 기색도 보였다.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박영식은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예전에 약사 면허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럼 지금은요? 갱신이 안 된 상태일 겁니? 저는 한 15년 전쯤 개인 사정으로 약국을 정리했고 면허 갱신을 놓쳤거든요. 지금은 약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약국장이 곧장 물었다. 면허 자체가 말소되었나요? 아니면 등록만 안 하신 건가요? 정확히는 휴업 상태로 두었다가 이후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서 현재는 효력이 정지되었을 겁니다. 원장은 깊은 고민에 빠진 눈빛이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번 상황에 도움을 주실 순 없겠네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음. 박영식은 담담히 답했다. 혹시라도 필요한 실무적인 조언 정도라면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직접 조제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부장이 실망 어린 한숨을 내쉬었다. 아휴, 진작에 찾았어도 지금 면허 복원 절차를 밟기엔 시간이 너무 없죠. 모두가 낙담한 분위기 속에서 약국장은 머뭇거리다 다시 물었다. 그래도 혹시 과거에 수액조합이나 항생제 혼합주사 같은 걸 직접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옛날에 시골에서 약국을 운영할 때면 응급 상황이 많은 분들께 간단한 조합약을 만들어 드린 적이 많았습. 주사제 조합 경험도 있기는 합니하지만 지금 의료법 규정에 따라선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나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습. 환자 생명이 걸린 문제이므로 응급 프로토콜이 허용된다면 정식 약사 면허가 있는 분이 긴급 보건 절차 같은 걸 거쳐 임시로라도 조제할 수 있을지. 절차가 꽤 복잡할 걸로 알고 있음. 시간이 걸리면 환자에게 늦어질 텐데요. 간호부장이 걱정스레 얘기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보안 담당 직원이 조용히 한마디 툭 내뱉었다. 솔직히 이제 와서 저분이 약사 출신이었다고 한들 식당에서 일하던 분이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싸늘한 기류가 흘렀다. 모두가 정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결정권자들은 절실했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 원장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가능하다면 시도해 봅시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니까요. 서류 준비와 내부 승인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환자 생명이 위험한 응급 상황에서 자격이 있는 자 면허 정지 상태라도 과거 취득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병원 내 감독해 임시 제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겨우 찾아낸 것이다. 물론 중간중간 수많은 의문과 반대가 있었지만 대안이 전혀 없다는 현실이 결국 모두를 수긍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임시 허가가 떨어졌다. 박영식은 병원의 제재실로 쓰이던 옛 공간, 지금은 창고가 되어버린 곳에 들어섰다. 그곳엔 어지럽게 쌓여 있던 오래된 실험 기구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장비들이 있었다. 약국장과 간호사 유정화, 그리고 몇몇 젊은 인턴 약사들이 함께 모여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어르신. 인턴 약사 하나가 다소 경직된 목소리로 인사했다. 이제부턴 박 선생님이라 불러도 될 것 같아. 약국장은 그렇게 제안했다. 실제로 우리보단 경험이 더 많으신 분이니까요. 박영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별칭일 뿐이죠. 일단 환자에게 필요한 수액 조합은 어떻게 해드려야 합니까? 미리 처방전과 의사소견서를 주시면 그 비율대로 조제해야죠. 인턴 약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정확한 농도와 비율을 지키려면 미량 단위 측정이 가능한 기구들이 필요합니? 현대식 디지털 기계로는 안 되나요? 물론 기계가 정확하지만 여기엔 고장난 장비들이 많네요. 저울은 제가 따로 확인해 볼게요. 박영식은 서류를 꼼꼼히 훑으며 중얼거렸다. 수액에 포함되는 전해질 종류가 많네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걸 환자 체중과 상태에 맞춰 넣어야 하니 신중해야겠습니다. 환자 상태가 계속 변하고 있어서 시시각각 농도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옆에서 간호사 유정화가 말을 보탰다. 맞아요. 그럼 즉석에서 농도를 재조정할 수 있게 조금씩 조제를 나눠서 해야겠습니다. 한 인턴 의사는 잠시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묻는다. 실례지만 정말 이런 수작업으로 조합하는 게 괜찮을까요? 요즘은 자동 혼합기를 쓰는 게 보편적인데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박영식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하긴 합니. 그래서 늘 조심하고 수십 번씩 확인해야 해요. 예전에 시골 약국에서 임상 경험이 좀 있어서 그때도 간단한 수액 조합은 했었습. 그러나 응급 상황이니 여기서 한치의 실수도 해서는 안 되겠죠. 그의 눈빛이 순간 예리하게 반짝였다. 화려한 연구실이나 최신 기구와는 거리가 먼 낡은 제재실 한가운데에서
칠순을 넘긴 할아버지가 주사액 병들과 분말약 포장지, 그리고 여러 개의 스포이드와 측정 기구를 하나씩 점검해 나갔다. 가늘게 떨리는 손이었지만 움직임엔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오랜 경험이 굳은 살처럼 몸에 배어 있다는 듯 도구들을 능숙하게 다뤘다. 보고 있던 인턴 약사들이 저절로 숨을 죽였다. 진짜 약사 선생님보다 더 능숙해 보이는데, 약국장도 살짝 감탄한 눈빛이었다. 오래전 방식이라지만 저 손길은 단순히 약간 배웠다는 수준이 아니야. 진짜로 약국을 오래 운영하셨던 분 같다. 그날 저녁 첫 번째 임시 조합 수액이 완성되었다. 이건 A형 나트륨 농도가 좀 높은 버전이고요. 이건 B형, 칼륨과 마그네슘 농도를 조금 높였습. 마지막으로 청은 칼슘 보충이 필요한 상태용임리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들이 구체적인 양을 지시하면 섞어서 투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주치의와 간호사들은 놀라움과 불안을 함께 안고 중환자실로 가져갔다. 이게 정말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선 선택지가 없었다.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 다각도로 검토한 뒤 주치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지금은 이것뿐이야. 가자 하고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첫 주입 1시간 후 환자의 상태는 급속히 나아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 환자의 혈압과 전해질 수치가 조금씩 안정화된 것이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담당 간호사가 안도하며 외쳤다. 몇 시간 뒤 다시 수액 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생기자 박영식이 마련한 B형과 C형을 섞어 투여했다. 마찬가지로 위험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은 없었다. 정확한 비율을 잘 맞춘 덕분인 것 같습. 주치의는 놀란 표정으로 인턴 의사를 쳐다봤다. 요즘 이런 수작업이 어디서 가능하겠나 했는데 정말 대단하군. 그 소식이 병원 내에 급속히 퍼졌다. 식당 아주머. 아니, 아저씨라고 들었는데 사실 전직 약사래. 그런데 면허가 정지 상태라던데 어떻게 허가를 받았다나 봐? 환자한테 되레 해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아지고 있대. 수근거림은 호기심으로 바뀌어갔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예전처럼 박영식의 출입을 제지하던 보안 담당 직원은 멋쩍은 표정으로 길을 비켜줬다. 박 선생님 여기 지나가세요. 전엔 규정을 외치며 쌀쌀맞게 내쫓던 그였다. 죄송합니. 지난번에 제가 좀 거칠게 굴었죠. 박영식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 규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사흘째 밤을 새워 제재실에서 환자 상황에 맞는 조합약을 만드는 작업이 이어졌다. 인턴 약사들이 교대로 도우며 박영식의 지시를 따랐다. 이 용액은 반드시 차가운 상태에서 섞어야 해요. 반응 온도가 올라가면 안 돼요. 미리 용량 계산해서 적어두세. 단 킬링클러닝도 틀리면 큰 문제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수시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 천이 38.5도로 떨어졌는데 나트륨 수치가 좀 낮아졌어요. B형 50cc만 더 필요한데요. 급히 만들어주세요. 박영식은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꼼꼼하게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틈틈이 서류를 확인하고 전해질 농도를 다시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에야 인턴 약사에게서 사인을 받았다. 의료진 감독하에 긴급 임시 조제라는 복잡한 문서 작업도 빼놓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자 중환자실 환자의 상태가 점차 호전됐다. 의사들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렇게 위기를 넘기다니. 정식 약품이 없어서 포기할 뻔했는데 그래도 우리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조합약을 만들어 환자를 살렸다니. 처음에 박영식을 급식 배달원 주제에 왜 이런 구역에 들어오냐며 내쫓았던 이들도 이제는 그를 박 선생님이라 부르며 경외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환자의 상태가 거의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것은 곧 박영식의 긴급 조합약 임무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과로로 지친 그가 제재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병원장과 약국장, 간호부장, 그리고 여러 의사와 직원들이 무리를 지어 찾아왔다. 박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 원장이 고개를 숙였다. 덕분에 우리 병원은 환자분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정식 자격도 없고 이 상황이 위법은 아닐지 걱정했는데
이렇게 환자분이 호전되었다니 다행입니. 박영식은 의자에서 일어나며 공손히 인사했다. 약국장이 웃으며 이번 계기로 면허 복원 절차를 밟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하고 물었다. 병원에서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박영식은 가만히 미소 지었다. 제 나이가 벌써 73입니. 지금 와서 다시 현역 약사로 돌아간다 해도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미 평생 벌 만큼 벌었고 제가 원하는 삶은 이런 대도시 대학병원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싶네요. 그 답변을 들은 사람들은 표정의 아쉬움과 동시에 존중의 기색이 묻어났다. 바로 그때 숨죽이고 있던 보안 담당 직원이 작게 기침을 했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 지난번에 제 잘못이 컸습. 그때는 선생님께서 대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고 제 업무만 생각하다 보니 많이 무례했어요. 그가 머리를 숙이자 박영식은 곧장 고개를 내저었다. 아닙니? 원래 병원 구역이 민감한 곳이죠. 직무에 충실하신 거였어요. 그래도 제가 너무 그때 한 말들 정말 후회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표했다. 주변 간호사와 직원들, 의사들도 잇따라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배웠습니다 하고 수많은 감사를 전했다. 병원의 냉랭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따스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다음 날 주방에서 다시금 평온하게 일을 하던 박영식.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지만 그는 전혀 변한 듯한 모습이 없었다. 늘 해오던 대로 식기세척부터 환자식 배분까지 묵묵히 해낼 뿐이었다. 할아버지, 손녀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주방에 들어왔다. 오늘은 환자분들께 나갈 미음을 제가 직접 좀 만들어 봤어요.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곡물 비율을 맞춰서요. 그래? 어디 한번 맛 좀 보자. 박영식은 작은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먹어 보았다. 간이 잘 됐네. 이대로 환자들께 드리면 좋아하겠다. 서연은 신나서 팔짱을 끼며 역시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잘 되네요. 하고 웃었다. 그때 조리장 장태식이 싱글벙글하면서 달려왔다. 박 선생님, 오늘부터는 병원 식단 개발 자문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환자식이 약과 식품의 중간 지점을 잘 잡아야 하는데 선생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박영식은 난처해하면서도 눈빛의 따스함이 어렸다. 제가 뭘 안다고요? 그냥 조금씩 팁 정도라면 드릴게요. 바로 그 순간 간호사 유정화가 주방으로 달려왔다.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다. 박 선생님, 여기 환자 보호자분께서 작은 선물을 전해달래요. 환자분이 다시 건강을 찾는데 큰 도움을 주셨다면서요. 선물이라니 전한 게 별로 없는데. 박영식이 머뭇거리자 유정화는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다. 신경 쓰지 마세.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냥 받아주세. 두유한 상자 같은 소박한 거라니 마음 편히 받으셔도 돼요. 그 순간 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 우리 그거 중환자실 간호사님들이랑 나눠 마시면 좋겠다 했다.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하하, 좋지. 박영식은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 같이 나눠 마시자꾸나. 그 훈훈한 광경을 지켜보며 주변의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겸손하시고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야. 며칠 뒤 이번엔 병원장 주도해 작은 감사 행사가 열렸다. 환자 가족들과 스태프 모두가 조촐하게 모여 당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환자는 이미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보호자 대표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고 그 기적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박 선생님이셨습니다. 무대 위로 초청된 박영식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마이크를 잡았다. 사실 저는 이 병원에 그냥 식당 계약직으로 들어왔을 뿐이고 특별한 걸 해드린 건 없습. 그저 과거에 익혔던 지식이 조금 남아 있었고 운이 좋았던 거죠. 덕분에 환자분께서 무사히 회복하셨으니 다행일 따름입니다.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운이 아니라 실력이었다는 기색이 곳곳에 역력했지만 모두가 그의 겸양을 존중했다. 보안 담당 직원도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누구보다 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시종일관 깊이 고개를 숙인 채 몇 번이고 정말 죄송했습니다라고 입 모양을 지었다. 행사가 끝난 뒤 병원장과 몇몇 교수들이 다가왔다. 박 선생님,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우리 병원에 정식으로 재취업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습. 약사 면허 재등록도 차근차근 절차를 밟으면. 그러자 박영식은 잔잔히 웃었다. 감사합니다만 전 그냥 이대로가 좋습. 사실 예전에 약국을 접은 건 제 아내가 많이 편찮으셔서 간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내 떠나보낸 뒤에는 복잡한 세상사에 다시 뛰어들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게 제겐 오히려 행복입니다. 교수 중 한 명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정말 이 병원 식당에서 일하시는 게 행복하세요? 이런 대우를 받는 일은 쉬운 게 아닐 텐데요. 예전엔 돈도 명예도 필요했지만 이제는 먹고 살 만큼만 되면 충분합니. 젊은 시절엔 더 많은 환자를 돕겠다는 꿈도 있었지만 시대가 달라지더군요. 아무튼 지금 제게는 손녀와 함께 지내며 조용히 일하는 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교수들은 더 이상 권유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병원은 약품 수급이 정상화되었고 환자도 완전히 회복해서 퇴원했다. 그러나 그 사이 박영식이 보여준 실력과 인품은 병원 전반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제 식당에서 그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었고 간호사나 의사들도 자주 그를 찾아와 환자 영양식에 대해 조언을 구하곤 했다. 박 선생님, 혹시 소화 곤란이 심한 환자에게 추천할 만한 음식 있을까요? 글쎄요, 위를 자극하지 않는 재료로 끓인 죽에다 생강이나 대추를 살짝 가미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병동 곳곳에서 박 선생님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이제 아무도 그를 단순한 밥 서빙하는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한가롭게 병원 앞 정원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박영식 앞으로 이전에 그를 무시하던 인턴 의사가 살금살금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지난번에 제가 복도에서 좀 실례되는 말을 했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이런 데까지 들어올 사람이 있나라고? 박영식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땐 인턴 선생님도 정신이 없었잖아요. 인턴 의사는 얼굴을 붉히며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앞으로 사람을 외형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사실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가난한 분들을 많이 봤는데 도시로 와서 경쟁하고 지내다 보니 자꾸 뭔가 지위나 겉모습을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 잘 압니. 박영식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병원이란 곳은 환자를 살리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죠. 인턴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박 선생님께 큰 교훈을 얻었습. 나이와 직급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을요. 에이, 제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서로 배우며 사는 거죠. 박영식은 따스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저녁 무렵 서연이 실험 보고서를 들고 병원 정원을 한 바퀴 돌았다. 할아버지, 학교 과학 동아리 과제로 약의 성분과 소화 기능에 대해 발표해야 하는데 할아버지께 배운 걸 써도 될까요? 그럼. 그런데 너무 자세히 쓰면 선생님이 이상하게 보실지도 모르니 적당히 간단히 정리해서 내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저도 할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의사나 간호사는 못 되더라도 음식으로 건강을 돌보는 일이라든지 그것도 좋은 일이란다. 박영식은 손녀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다. 무엇을 하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있다면 훌륭한 직업이 되겠지. 서연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그를 따라 주방으로 향했다. 다음 날 중환자실 수간호사와 보안 담당 직원 그리고 몇몇 의사들이 함께 주방을 찾아왔다. 박 선생님, 조리장님께 허락받아서 잠깐 괜찮겠습니까? 네, 뭔가 일이 있으신가요? 박영식이 고개를 들자 그들은 하나같이 진지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사실 병원 내부 규정을 다시 논의하려고 해요. 예전처럼 제3구역은 절대 출입이 안 된다거나 식당 직원이 병동을 한 번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등 너무 경직된 부분이 많았거든요. 불가피한 상황에선 유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보안 담당 직원이 덧붙였다. 앞으로는 식당 직원들도 필요할 땐 정식 절차로 신청해 정해진 동선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
물론 규정은 지키되 예전처럼 무작정 내쫓지는 않겠습. 저도 너무 딱딱하게 굴었던 것 같아서요. 그는 여전히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사죄의 표현입니. 앞으로 병원 전체가 이 사건을 계기로 조금씩 바뀌길 바라고요. 잘 생각하셨네요. 박영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이 병원은 대구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이니 전국에서 많은 환자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유연하고 열린 분위기가 된다면 모두에게 좋을 겁니다. 며칠 후 퇴근 시간 무렵이 되자 서연이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식당 직원들 몇 분이랑 같이 간단한 회식이 있대요. 저도 가도 돼요. 물론이지. 조리장님이 너도 같이 오라지 않으셨니?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작은 호프집에 모여 박 선생님 만세를 외치며 건배를 하기도 했다. 그동안 우리 주방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의견을 귀 기울여 주는 걸 보면 선생님 덕이 커요. 박영식은 민망해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유,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러나 직원들은 진짜 히어로가 바로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서 즐겁게 웃어댔다. 손녀 서연도 신이 나서 음료잔을 들고 할아버지 짱을 외쳐대니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병원에서 느꼈던 소외감이나 서러움이 어느새 사라져 모두가 한 식구처럼 어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또 몇 주가 흘렀다. 병원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제재 프로토콜을 새롭게 마련해 혹시 모를 약품 부족 사태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동시에 과거 제재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인턴 약사들이 생겨났다. 박 선생님께 꼭 배우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박영식은 굳이 긴 시간을 들여 교육에 나서진 않았다. 오히려 인턴 약사들이 찾아올 때마다 지금 시대엔 더 편리하고 정확한 장비가 많아요. 다만 만에 하나 그 장비가 없을 때 수작업으로도 할 수 있는 기본 원리를 익혀두라는 말을 남길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주방 일에 몰두하며 전처럼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의료진이건 직원이건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함께 상의하고 배우려 한다는 점이었다. 어느 오후 보안 담당 직원, 그의 이름은 김도환, 이 식당을 또 찾았다. 이번에는 병동복도가 아니라 정중하게 들러서 선생님, 혹시 잠시 시간 되시나요? 하고 묻는다. 예, 무슨 일이신가요? 박영식이 조용히 대답하자 김도환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실은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약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을 병원 보안 일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 해서요. 어차피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응급 상황에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박영식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와 훌륭하신 생각이네요. 그런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되죠. 다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초부터 천천히 알아볼 생각인데 혹시 조언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수줍은 표정을 지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뚝뚝하게 규정만 내세우던 사람이 이렇게 변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박영식은 내심 흐뭇함을 느꼈다. 그럼 도서관에서 의학 기초서부터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양리학 기본서를 봐도 어렵겠지만 나중에 환자를 대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응급처치 지식도 익혀두시면 좋고요. 네, 꼭 그렇게 해볼게요. 앞으로 더 나은 보안 직원이 되겠습. 김도환은 밝게 웃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온전한 이해와 화해의 기운이 감돌았다. 초라해 보이는 노년의 급식 배달원과 병원 보안을 책임지는 중년의 직원. 처음에는 규정과 지위에 막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벽을 넘어 서로에게 배움을 구하고 있었다. 병원 로비 한편 접수 창구 근처에서 근무하던 안내 직원이 수군거렸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그렇게 대단한 경력을 가진 분이 식당에서 일하신다니. 옆에 있던 직원은 미소 지었다. 정말 특별한 분이지. 숨겨진 보석이라는 말이 딱인 것 같아. 근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시더라. 왜 그렇게 겸손하신 걸까? 그러니까 존경스럽잖아. 요즘 세상에 저렇게 스스로를 낮추며 사는 사람은 드물지. 그 모습이 멀리서도 잘 들리는 듯 박영식은 슬쩍 뒤를 돌아보고 빙긋 웃었다. 그러곤 다시 해야 할 일을 하러 바삐 걸음을 옮겼다. 퇴근 무렵 서연이 할아버지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나서며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지위나 돈이 아니라 자기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 듣자마자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하하하. 그 선생님 말씀에 나를 떠올렸다니 영광이구나. 박영식은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맞는 말이야. 어디서든, 누가 됐든 자신의 역할을 알고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병원 정문을 나서다 보니 몇몇 직원이 그들을 보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예전과 달리 이제 환대가 따뜻해졌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박 선생님. 서연 학생, 내일 또 봐요. 라는 배웅 소리가 뒤따랐다. 서연이 그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인데 왜 그걸 예전엔 아무도 몰랐을까? 모두의 타이밍과 상황이 다른 거지. 그리고 사람들은 대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럼 앞으로도 할아버지는 계속 여기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 난 이렇게 조용히 환자분들께 식사를 드리고 때로는 필요하면 내 지식을 조금이나마 보태는 게 보람차다고 생각한단다. 멋져요, 저도. 언젠가 할아버지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분명 그럴 수 있을 거야, 우리 서연이는. 두 사람은 활짝 웃으며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다. 대구의 저녁 공기는 살짝 서늘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그 후로 병원 내부에선 한동안 박 선생님 전설이 이어졌다. 급식 배달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약사 출신이었대. 덕분에 중환자실 환자가 목숨을 건졌어. 라는 소문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까지 퍼지며 모두가 놀라워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해버리는 태도에 대해 반성하기도 했다. 그 모든 변화를 초래한 박영식은 정작 한결같이 주방에서 조용히 일하며 매일같이 환자식과 일반식을 준비했다. 늘 그렇듯 환자를 위해 미음과 죽을 정성껏 끓이고 특별식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직접 레시피를 제안해 주기도 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언제나 친절하고 겸손했다. 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리고 언젠가 약국장이나 의사들이 다시 한번 고비가 올 때면 모두가 그래도 우린 마지막에 기댈 분이 있다며 웃어 보일 정도가 되었다. 옛 창고에 정리해둔 제재실 장비들도 다시는 먼지 쌓이게 두지 않기로 했다. 언젠가는 또 긴급 상황에 그 장비가 쓰일지도 모를 일이니 말이다. 박 선생님, 시간이 지나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실 거죠? 글쎄요, 계약이 계속 연장된다면야. 저는 그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거겠죠. 환하게 웃는 그의 얼굴을 보며 모두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이 노인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그렇게 대구대학병원의 하루하루는 조금 더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혹시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을 겉모습이나 직업 타이틀만으로 섣불리 판단하진 않았나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이들, 식당 직원, 경비 아저씨, 청소부, 배달원, 그들 중 누가 놀라운 재능과 지혜를 품고 있을지 모릅니. 언제든 누군가의 숨은 보물이 되어 귀중한 순간에 빛을 발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나요? 혹시 오늘 만난 사람 중에 더 깊이 알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분은 없나요? 지금이라도 가까운 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건네보면 어떨까요? 기억하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더 넓고 사람들은 모두 한편씩 자기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음. 언젠가 그 숨은 재능이 세상을 밝히는 순간이 찾아올지 모릅니. 부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겸손과 존중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길 바랍니다.